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진짜로 대박인 책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22년 올해의 책입니다. 대국민 필독서, 안 읽으면 평생 후회하는 책, 엄청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책, 어떤 수식이 붙어도 다 그 수식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책입니다. 진짜 대박 책입니다. 창발의 시대, 경제혁명, 종교개혁, 르네상스, 그리고 세계를 뒤흔든 40년의 역사. 이 책은 군 리즈에서 여러분 4.0 넘으면 좋은 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레이팅이 많아야 돼요. 평가가 1000번이 넘었는데 4.2점이라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책이 아니라 진짜로 대중한테 인정을 받은 책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발의 시대잖아요. 복잡계획입니다. 여기 복잡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모든 얘기가 복잡계획이에요. 오늘날에도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는 역사적 주제가 있다. 서양이 동양보다 어떻게 더 잘 살게 되었는가라는 주제이다. 역사 전문 팟캐스트 제작자이자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은 작가 패트릭 와이먼은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에 관해 넓은 관점에서 획기적인 주장을 제시한다. 진짜 획기적이에요. 와이먼은 이 주제에 관해 단일적인 관점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1490년에서 1530년까지 40년 동안 모든 영역에서 발전과 충돌 그리고 연결이 일어나는 거대한 창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복잡계에서 블랙스완 출현한 거예요. 그 블랙스완이 출현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서양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정확히 이 시점에 유럽에 있었던 것은 탐험, 국가의 팽창, 화약과 전쟁, 인쇄술 같이 다가오는 시대를 정의하는 중요한 과정과 그들이 결합한 결과를 발전시키기에 매우 적합한 경제적 관행의 집합이었다. 이 모두는 값비싸고 자본 집약적인 과정과 기술이었다.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데만 상당한 금액이 필요했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는 더 많은 돈이 들었다. 탐험, 국가의 팽창, 화약과 전쟁, 인쇄술은 다 투자가 엄청나게 필요한 비즈니스였는데 거기에 돈을 댈 방법은 이런 신용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융이 발달했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그게 발달이 안 했는데 유독 이 시기에 이 40년에 이게 집약적으로 좀 발달하면서 이 수많은 프로젝트에 자금이 물 흐르듯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것들이 발전을 하고 그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진짜 창발이 일어난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이 기가 막히게 창발의 시대인 거예요. 이 40년이. 기가 막히게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역사를 배웠잖아요. 세계사도 다 교과서에서 한 줄 한 줄 배우잖아요. 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근데 그런 표면적인 사실보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었냐를 이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핵심 중에 하나가 금융의 발달이에요. 여기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오스만 제국이랑 서양이랑 비교하는 게 나와요. 근데 오스만 제국은 여러분 서양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고 부유했어요. 근데 결국엔 망합니다. 근데 왜냐면은 서양은 빈곤하고 가난했고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를 어마어마하게 발전시켜요. 근데 오스만 제국은 통치자 관점에서 그 정도까지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 조달이 바로바로 됐기 때문에 금융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왕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통치자의 힘이 필요했지. 부유함이 멀리 봤을 때 국가의 쇠락, 국가의 망함을 발생시켰고 빈곤과 결핍 이런 것들이 뭉쳐지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론들이 나오면서 금융이 발달하면서 결국 서양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금융 시스템의 시초를 개발하게 된 거죠. 진짜 이 목차가 대박이에요. 서론 1장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탐험, 2장이 카스티아의 이사벨라와 국가의 부상. 이것도 진짜 재밌어요. 이 챕터도. 3번 야코프 푸거의 은행업. 이제 금융이 탄생하는 거죠. 이제 4장이 괴츠 폰 베를리행과 군사혁명, 5장 알두스 마누티우스와 인쇄술, 6장 존 헤리테지와 일상의 자본주의, 7장 마틴 루터와 인쇄술 그리고 교회부흥. 이게 저는 진짜 솔직히 제일 재밌었어요. 8장이 실레이만 대제와 오스만 제국, 9장이 카를 오세아 보편적 통치인데 너무 재밌고 그래서 콜럼버스 편에서 제가 임팩트 있는 부분만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여러분 콜럼버스 하면 뭡니까? 뭐 이렇게 모험 정신, 탐험 정신, 뭐 미지의 영역, 뭐 이런 거를 탐험한 대표 주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뭐 하나라도 빠졌으면 그거는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였냐?
포르투갈 동류와 마찬가지로 제노바의 선원을 대서양의 위험한 바람과 복잡한 해류 속으로 내몬 것은 환상적인 모험 정신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익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굶주림이 그를 영원한 오명의 길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 돈 벌려고 나간 거예요. 콜럼버스가 야욕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조금 비약 보태면 거기 가서 자기가 황제 되려고 나간 거예요. 짱 먹으려고. 콜럼버스와 동료들의 항해가 가능했던 것은 국가를 건설하는 군주와 손을 잡은 상인 투자자들 덕분이었다. 모험 정신도 좋고 개척 정신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상인 투자자가 없었다, 자본가가 없었다 그러면 그냥 아예 가능성이 0이었습니다. 0. 미나와 같은 배는 허공에서 생겨나지 않았다. 숙련된 선원들의 급료나 갑판에 설치된 값비싼 대포도 마찬가지였다. 그 모든 것에는 돈이 들었고 그 돈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왕실과 금융업자들의 제휴에서 나왔다. 2세기 동안 진행된 이 시대는 인류의 역사상 최초로 진정한 세계화의 시작을 알렸다. 그러한 변화의 이야기는 미지의 세계를 응시하는 유명한 탐험가들의 영웅적인 시선보다는 거래 장부를 기록하는 디펜의 움직임, 왕실 권력자와 이탈리아 금융업자 사이의 진지한 대화, 그리고 신용장과 거래 계약서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현실이죠. 저는 이거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1490년대 유입된 막대한 신규 투자는 시험적 항해를 하룻밤 사이에 글로벌 비즈니스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면서 여기 진짜 뼈 때리는 얘기랑 너무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는데, 콜럼버스는 1480년대 중반에 결국 자신을 유명인으로 만들게 되는 계획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축적된 경험은 그를 대서양 전문가로 만들었다. 콜럼버스는 힘들게 얻은 실용적 지식에 기반해 지리학과 지도 제작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공부가 진짜 중요해요. 콜럼버스가 이 대서양에 관한 실제적으로 경험한 지식들이 있었고 암묵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했다? 이론적 지식을 추가적으로 더하지 않으면 부족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그 이론적 지식을 추가했냐? 인쇄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그의 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 인쇄술의 확산에 따라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다 높은 수준의 독학이 가능해졌다. 콜럼버스가 읽고 또 읽은 책들은 이전 시대의 표준이었던 필사본이 아니고 인쇄본이었다. 자,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일단은 뒤늦게 인쇄술이 발달해서 책이 이렇게 쉽게 공급되지 않았으면은 콜럼버스는 자기의 지식을 극대화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필사본은 유통이 많이 안 되잖아요. 비싸잖아요. 일반인들이 접근이 어려워요. 뭐 인쇄본도 접근이 그렇게 쉽진 않았겠지만 인쇄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웠겠죠. 이 40년에 인쇄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거든요. 탐험, 인쇄술, 금융, 전쟁 이런 게 모든 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전혀 다른 데서 일어난 혁신과 발전이었지만 이게 연결이 되면서 창발이 되고 그런 과정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여기 나오잖아. 아까 세계화가 되고 별의별 일이 이 짧은 40년에 폭발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뼈 때리는 교훈적인 얘기로 갑니다, 여러분. 1480년에 콜럼버스도 여러분 독학을 했대요. 누가 봐도 콜럼버스보다는 우리가 공부하기 좋은 시대에 사는 건데 우리는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고 얼마나 지식을 늘리고 있고 일상에 얼마나 적용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 창발의 시대는 여러분 복잡계, 과거 복잡계를 분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야기도 재밌고 사실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들이 읽으면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이악 물고 집중해서 읽으면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좋은 책입니다.